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효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이 바로 미국 시간으로 어제장에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이 애플 주가 급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차트로 얼마나 급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이제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저께, 미국 시간으로도 어제가 되겠죠. 이제 시간 외 주가가 이미 뭐 7, 8%의 급등을 나타낸 모습이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애플의 일봉에서 최근에 갭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상세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강력한 갭으로 인해서 지난번 고점까지 모두 한 번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량 자체도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플이 다시 시장 거래량이 좀 확대되고 관심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진 것은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애플이 정말 실적이 좋아서만 올랐다면 저는 이 정도는 오르지 못할 것으로 봤고요. 오히려 그동안 꾸준하게 주주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죠. 애플의 주주들은 주주선 정책을 좀 취해라.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뭐 민심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자산의 한 80%는 금융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배당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의 주주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칼 아이칸을 포함한 뭐 공격적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 투자자들이 모두 애플에 요구했던 것은 너희 이제 혁신 없지 않느냐? 배당 내놔라.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방어해라.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거든요. 근데 애플은 조금씩 과거에 대비해서는 주주선 정책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것이 뭐냐면 주식의 그 분할을 통해서 주가를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주식의 수급을 좋게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반등의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배당금을 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기마다 들어오는 이익의 한 뭐 3분의 1까지는 안 되지만 적정 수준을 계속 배당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또 주가의 강력한 반등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자사주 매입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주 가치에 대해서보다는 제품을 얼마나 더 팔까, 뭐 디자인, 해외 업체와의 소송 이런 쪽에만 신경을 썼던 애플이 드디어 2년간의 긴 흐름 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반등 요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분명히 실적이 좋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실적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뭐 2%에서 3% 내외였는데 이렇게 8% 급등을 가져간 것은 결국은 주주선 정책.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제 잘 안 빠질 거다라는 거죠. 주가 빠질 때마다 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든 배당 수익률 기준의 시장의 투자 전략이 좀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점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 아시겠지만 2분기에 개발을 끝내고 3분기부터 아이폰 6를 포함한 신제품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애플의 오늘 상승을 가져온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지역별로 그동안 일본에는 2등, 3등 업체들과만 계약했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 명이나 지금 가입자를 갖고 있는 차이나텔레콤과는 그동안 계약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일본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본의 그 1위 그 통신업체, 그다음에 중국의 차이나텔레콤과 계약을 맺으면서 일본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4천만 명 이상. 그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억 명 중에서 3G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억 7천만 명에서 2억 명 가량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입자가 모두 아이폰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동안 활용할 수 있었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급등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좋은 실적과 함께 또 주주가치 상승, 또 일본과 중국의 1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등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주주가치와 또 계약 체결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실적이 계속될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합니다. 실적 앞으로도 좀 주가가 상승하려면 실적이 계속 좋아야 할 텐데요. 애플의 향후 제품 출시 계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루머를 전부 종합해 보자면
8월부터 9월 사이에 이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별 제품들이 없고 기존 제품들의 판매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제품만으로도 1분기 실적을 좋게 보였기 때문에 2분기 후반으로 가면 당연히 신제품 수요 때문에 줄어들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비교적 탄탄하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에는 뭐 약간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더 중요한 게 3분기 기대감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5월 달부터 한 7월 3개월간은 이제부터는 부품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이폰도 결국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로 외부 쪽에서 만들기 때문에 맥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품 양산의 과정이 3개월간 거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8월 달에는 아이패드 9.7 그다음에 미니 같은 경우에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새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이패드에 대한 거는 기대감은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9월 달에 나온 아이폰 4.7인치짜리 아이폰 6죠.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아이폰 5.5인치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함께 한 6월, 5월 정도에 나올 갤럭시 노트 4가 과연 어떤 경쟁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뭐 크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내에서도 아이폰을 쓰다가 뭐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 또 크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옮겨 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 좀 커진 아이폰을 보고 다시 아이폰에 열광해서 돌아갈 것인지 뭐 이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신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워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역별 판매 동향을 봤을 때 올해 전망은 여전히 이 서구권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유럽 비중이 합치면 올해 기준으로는 한 56%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201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지금 유럽을 합쳤을 때 52%로 줄어듭니다. 그럼 어디가 늘어나느냐? 중국권. 그러니까 여기 그레이터 차이나라고 했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중화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라든지 화교권 국가들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레이터 차이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비중이 올해 19%에서 25.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외 아시아 퍼시픽 쪽의 비중도 앞으로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봤을 때 앞으로의 흐름은 중국을 중심으로 또 일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디바이스 출시 계획은 3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지역,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지역 쪽에서의 매출 증대,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일본 쪽에서 1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다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아이폰 신제품이 발표될 때마다 일본에서도 굉장히 핫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시리즈의 인기가 조금 사그러든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 지역적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일본, 그다음에 나머지 중국이나 인도를 포함한 이런 이머징 마켓 지역에서 아이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많이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 지역에서 스마트폰은 굉장히 저가 모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 미만, 20만 원 미만짜리 스마트폰들이 주류인데 여기에 과연 아이폰이 치고 들어가서 얼마만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중요한 기업이고 중요 광고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갤럭시 S 시리즈의 판매량만 가지고 아니면 갤럭시 시리즈 전체 판매량만 가지고 자꾸 포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실제적으로 사는 물량은 전체 스마트폰에서 한 뭐 7%밖에 안 되지만 전체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선택한다. 그럼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차피 스마트폰의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건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또 수익성을 잘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과연 삼성전자와 애플 쪽에서 누가 더 강하게 계속 나타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수익률 기준에서 보면 아이폰이 승이거든요. 근데 이 추이가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보단 이 서방 국가 쪽에 포커스를 맞춘 애플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한 대당 언락폰 기준으로
뭐 600달러, 500달러 이상의 가격에서 파는 게 가능했지만 이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마켓으로 과연 넘어갔을 때 그 가격으로 계속 팔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폰 5S 같은 게 나왔을 때 시장의 기대는 뭐였냐면 저가 아이폰 가격은 굉장히 낮을 거다라는 예측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격이 나온 걸 중국에서 또 판매되는 가격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는 초기 시장과는 달리 확산되는 시장에서도 과연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쓰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애플의 매출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점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품도 출시가 되고 새로운 지역에 또 출시를 1위 사업자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점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올해 8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패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실적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좋지만 아이패드의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이런 점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장 예측은 2014년도 올해니까 한 뭐 하반기 정도부터는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작년 시장에 어떤 예측이 있었냐면 애플의 이제 아이패드 점유율이 워낙 높았습니다. 뭐 거의 90%, 70%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제 50%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태블릿 쪽에서는 특히 와이파이 버전 기준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그런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갤럭시 탭 가격도 솔직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10만 원 미만짜리부터 20만 원 미만짜리 중에 하드웨어 스펙이 그 고사양 제품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홍콩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월드 IT 쇼라든지 아니 미국에서 하는 가전쇼 이런데 뭐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업체에서 나온 태블릿이나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블릿의 확산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사고는 싶지만 너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을 과거부터 쭉 이용해 왔고 뭐 컴퓨터부터 뭐 아이팟, 그다음에 아이폰 이런 것까지 쭉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 아이패드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많이 약진을 했고 그 외에 중국의 저가 업체들이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빠르게 약진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애플의 판매량 중에서 아이폰 판매량은 이번 분기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올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제품의 교체 주기로 인해서 아이패드의 판매량 자체도 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수익성이죠. 개당 판매 가격의 추이에서 아이폰은 다시 올라가는 추이인 반면 아이패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 쪽에서는 상대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패드 실적은 앞으로도 조금은 부진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아이폰 쪽, 특히 5.5인치짜리의 간섭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뭐 5.5인치, 애플이 아니죠. 삼성전자 5.5인치, 펜텍이나 LG전자 같은 경우가 5인치 이상의 그런 폰들을 내놨을 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태블릿에 대한 간섭 효과. 그래서 이름을 패블릿이라고 불렀죠. 근데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엄청나게 히트를 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후속 제품들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애플도 만약에 이런 5.5인치짜리 제품을 팔게 되면 과연 1.5인치밖에 차이 나지 않는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판매량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흐름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태블릿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유율도 조금 줄어들고 수익성도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대신에 아이폰 판매량은 4.7인치, 5.5인치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패드보다는 아이폰 혹은 뭐 아이워치 같은 신제품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매출 전망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관련 부품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먼저 준비된 그림을 한 가지 보시면 그 애플의 제품들이 과거부터 첫 번째 PC가 나왔던 시점부터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웨어러블, 그다음에 ITV까지 앞으로 계획들이 쭉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아이로봇이나 아이카와 같은 즉 iOS를 바탕으로 아이클라우드의 협조 아래 다양한 서비스를 구가할 수 있는 이 디바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수익성이 약간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1, 2위 업체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이 아무리 날뛰고 날뛰어 봐야 자신들이 갑자기 반도체 공장 세워서 반도체 만들 수 없는 거고요. 갑자기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제조 기술 뭐 특허 하나 없이 갑자기 디스플레이 공장을 또 세울 수도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공장 자체를 인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죠. 그러니까 애플의 전략 자체는 자신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특허, 디자인, 그다음에 내부 설계 이런 것들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 기반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만 가져가고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것은 여전히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한국에 위탁하겠다라는 것이 애플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애플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애플과 1대1로 속된 말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러니까 협상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관련된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이라이콤도 있고요, 뭐 실리콘웍스도 있고요, 굉장히 중소형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애플과 한마디로 맞짱을 떠서 그래도 수익성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고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급증했을 때 그 판매량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애플이 오늘 8% 오르는 구간에서 애플 관련주들 중에 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아본다면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SK 하이닉스, 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이 그나마 매출 기준으로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점유율 기준으로도 애플 쪽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체라고 봐서요. 뭐 인터플렉스도 조금 뭐 시가총액이 5천억대 미만이니까 이것까지 뺀다면 나머지 LG그룹주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 부품주 중에 애플과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관련된 이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미국 주택 시장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로 미국의 주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3월이죠.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의 이렇게 좀 부진한 지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만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주택시장 가지고 이제 크게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표가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다시 미국 소비를 견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지표 몇 번 안 좋아졌다고 해서 미국 주택시장 다시 또 폭락한다. 이 급락설을 제기하는 사람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주택시장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적은 건 폭락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성이 적은 건 급등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여기서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올라도 미적지근하게 오르고 내려도 미적지근하게 오를 거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수와 같아서 조금 씁쓸한데요. 어쨌든 이 신규 주택 매매는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냥 지표만 겉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겉표면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속살에서는 좀 다른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신규 주택 매매 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 크게 하회했죠. 그래서 전월비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예상했던 가격보다 많이 좀 내려가는 그런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또 신규 주택 시장이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데 뭔가 좀 바뀐 게 아니냐, 추세가 좀 전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신규 주택 매매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규 주택 판매는 둔화됐는데 매매 가격이 올랐다. 비싼 주택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미국 주택 시장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기저에 작용했던 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직업고 이런 사람도 홈리스 같은 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흔히 꿈꾸는 미국의 주택, 넓은 마당이 있고 2층 집에 방이 한 5개씩 있는 그런 집에 대한 수요보다는 대도시 주변의 임대주택들,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았고요. 실제로 그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미국 주택시장 뉴스가 나올 때마다 봤던 그 그림들은, 미국 영상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미국을 생각하면 꿈꾸는 그런 집들만 보셨지만, 실제로 미국의 건설 관련 사이트, 주택 건설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근에 짓고 있는 주택들의 흐름을 보면 비교적 과거에 대비해서 고급스러워진 임대주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 최근에 신규 주택 그 수량 증가의 기준에 봤을 때는 둔화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판매 기준으로는 경기 회복 속도가 일부 나타나면서 다시 고급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지금 신규 주택의 매매 가격은 보시는 그림처럼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또 지표 하나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과 신규 주택이 매매되는 시점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택 완공과 신규 주택 매매를 보시면 지금 거의 한 3, 4개월 정도의 타임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지표가 주택 완공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 매매가 일종의 이제 후행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표도 이미 1월 달에 꺾였다가 2, 3월 기준으로 주택 완공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려간 지표가 방향성이 이렇게 급격하게는 아니더라도 따라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주택 시장도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고쳐서 살거나 아니면 임대주택들을 많이 짓는 그런 수요에서 좀 더 고급 주택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택 시장 내 그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동향에서도 우리가 조금 비슷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주택의 판매 건수는 좀 줄었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주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완만한 흐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2분기부터 조금 완만하게나마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승폭이 아까 모두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주택 종목 중에 하나인 풀티홈스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탄력이 엄청나게 둔화된 양상입니다.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2006년도의 가격에서 완전히 대폭락을 했다가
지금 거의 한 4, 5년간 계속 꾸준하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등 속도는 떨어질 때 급격한 속도보다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느린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대중주택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톨브라더스를 중심으로 해서 고급 주택을 짓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약간 차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레나라든지 풀테홈스, KB홈즈 뭐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 뭐 디아로튼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은 풀테홈스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톨브라더스는 약간은 좀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홈디포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종목도 지금 다우지수 내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한 번도 조정 안 받고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 최근 들어선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폭으로 보면, 주봉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서 추세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홈디포가 주가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리모델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비싸서 새로 사고 옮겨가는 전략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홈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홈디포의 주가가 실적과 함께 꾸준히 좋았는데요. 이 종목의 탄력이 둔화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리모델링 수요도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는 저가주택, 임대주택, 그리고 리모델링 수요, 이런 것들은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뭐 고가주택이라든지 대형주택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조금 안정될 가능성 정도가 있다. 그래서 미국 주택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가능성이 낮은 건 급등급락이다. 여기서부터는 내려가더라도 완만하게, 올라가더라도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선행지표들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면 미국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고용과 소득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택시장 회복이 제한적이나마 된다면 아무래도 뭐 우리 시장만큼은 아니겠지만 소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미국 소비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고용과 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주택시장의 회복이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기지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에 한 달에 내는 돈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그다음에 차와 관련된 리스의 비용이 먼저 빠지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벌어들일 소득을 바탕으로 또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를 소비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소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흐름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주택가격 움직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늘어나는지 마는지 여부가 고용과 함께 향후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줄 것인지에 달려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좀 확신이 없는 만큼, 또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은 금리와 달러 흐름이 급격하게 긍정적인 요소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현재 구간에서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에는 자산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팔진 않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을 더 소비하고, 물론 지금은 좀 안 그렇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또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뭐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집을 판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분명히 플러스 자산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 자산 효과 자체가 최근에 주택시장의 정체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또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크게 줄진 않겠지만 좀 중립적인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소비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와 달러라는 말씀이었고요. 주택시장 지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선물 전략 알아본 후에 오늘의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매해눈 전문가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해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시장 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방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시는 그대로고요. 예, 장중에 장 초반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이 나오면서 예, 그게 장 초반에 이 등락을 이제 하락을 시작했던 빌미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장을 설명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 위주로 갈아타면서 대형주 쪽에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그리고 예, 현물에서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1조 원 넘는 지금은 매도지만 1조 원 넘는 매수가 터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이 현물에서의 흐름과 함께 강하게 상승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1조 원이 가까운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개인에 대해서 옵션 포지션을 주지 않으려는 양매도 박스권으로 붙잡고 흔드는 게 있었는데 금리 인상설 나오자마자 그냥 확 밀어버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기준선을 재차 이탈하면서 중요한 순간까지 그냥 다 깨버렸는데 지금 보시는 요 파란 선이 1975선이 요게 제가 한 3월 10일경에 그어놓은 선입니다. 요 선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해서 그어놓은 자리인데 이런 이 선 자체를 한 큐에 깨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 종가로 결국 들어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지수가 좀 전체적으로 무거운 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상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굉장히 심하게 이어가면서 좀 하방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추이 자체는 사실 이때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 수급 상황이나 3월 옵션 만기 일 이후부터 그리고 저번 주까지의 상황은 이때까지 매도 쳐놨던 물량, 그러니까 전반기보다 2주에 한 3주, 4주간의 매수를 쳐놓은 물량들이 더 많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방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쌓인 물량 자체를 계속 어쨌든 매집을 해왔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야 돼 있고 어느 정도 분명히 청산하는 물량이 왜냐 이 1억치를 넘게를 매도를 쳤는데 신규 포지션을 잡은 이 미결제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조 원에 비하면 미결제에 대한 이 신규의 포지션으로 진입이 별로 없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전까지 매수분이나 매도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개인들에게 이 방향성에 대한 신호를 어떻게 인식을 딱 주지 않기 위한 이 강한 좀 변동성이 강한 흔들림을 보여줄 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선물은 주식이야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주식은 아무래도 확실한 손절 라인, 저 같은 경우 한 6% 정도면 무조건 날리는데 손절 라인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의 투자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있었을 때 하루하루 날짜 개념으로 끊었을 때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냥 1년의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큰 흐름인데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는 조금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것도 내가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면 매매를 자제하시고 좀 물량 가볍게 하시는 게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매를 자제하는 것도 전략이다.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해눈 전문가와 함께 알아본 선물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코웨이인데요.
오늘은 조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좀 크게 보면요. 1년 넘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코웨이의 최근 주가 흐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오늘 코웨이 주가 흐름 좀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상승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주가 흐름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종목의 상승 요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익과 매출 둘 다 모두 성장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연도별로도 지금 매출도 계속 늘고요. 매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익률이 2012년도에 바닥을 찍고 빠르게 개선돼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률이 유지된다는 건 그만큼 이익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고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현재 이 종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웨이 하면 정수기가 가장 유명한데요. 사실 정수기 시장은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문에서 이익을 좀 내고 있나요? 아직 다른 부분에서 이익 내는 건 없고요. 여전히 정수기가 캐시카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코드 시스템이 처음에 이제 그 광고가 나오고 막 이랬을 때는 뭐 그거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의외로 쏠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3만 원 미만으로 고급 정수기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성공을 거뒀고 사람들이 정수기를 안 쓴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을 파악해서 찔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수기를 안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몇 번 하다 보면 그 필터 가는 게 정말 귀찮고 관리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뭐 정수기 잘 쓰시다가 아무리 뭐 부지런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필터를 말리고 그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수기 안 썼던 건데 이 코디 시스템이 성공하면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코웨이의 정수기 계정은 상시 탄력은 많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꾸준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이라는 게 왜 계정 개념으로 갔냐면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다 렌탈해서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렌탈 문화를 과거에는 조금 부끄러워하는 풍조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걸 사는 것보다 렌탈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문화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정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 둔화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요 가전기기, 특히 이제 약간의 청결과 관련된 가전기기들 중에서 지금 시장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게 뭐냐면 공기청정기, 뭐 음식물 처리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를 따져보는 건데 지금 공기청정기의 시장 점유율이나 보급률이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대를 지금 반영한 것이 현재 이 차트인데요. 과거 5년과 미래 5년을 비교해 봤을 때 공기청정기의 성장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분명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수기의 전반적인 매출 기여도는 60%에 육박하던 것이 점점 내려가서 2016년 정도 되면 40%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청정기 매출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10% 내외지만 이게 10% 중반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정기는 계속 올라가고 정수기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쪽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이쪽에서 성장을 가져간다. 이런 개념에서 아무래도 조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웨이 수출 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출에 거는 기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기청정기와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님이 지난 방송에서 코웨이가 추가로 상승하면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비중 축소 관점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여전히 뭐 비중 축소 관점입니다. 코웨이가 뭐 대단하다. 그래서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뭐 10만 원 이상의 목표가도만 내놓고 있는 양상인데, 글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급드린 것처럼 정수기에 대한 이 성장성이 둔화된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중국으로 넘어가서 성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으로 아직 가기 위해선 워낙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중국은 지역이 또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지역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시장에서 정수기가 진출할지도 불분명하지만 진출해서 코디 시스템이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게 공기청정기의 매출이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웅진 코웨이가 자신의 브랜드로 수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쪽에 전략 납품, ODM으로 납품하고 있거든요. ODM이라고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매출은 안정적일 수 있으나 수익률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 어저께 뭐 뉴스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장안이라고 하는 천년 고도에 어제 몰려온 황사바람이 제가 보기에도 과연 저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대낮에 구름이 아니라 먼지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고 가시거리가 20m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지역에서 공기청정기 잘 팔리겠죠. 근데 웅진코이에만 그 상황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에만 가는 게 아니라 필립스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거기 가서 지금 공기청정기 팔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국내 삼성전자,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있기 때문에 ODM으로 납품하고 있는 지금 코웨이의 매출이 과연 폭발적으로 좋아질까?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웅진코웨이에서 코웨이로 바뀐 게 뭐냐면 대주주가 바뀌면서 웅진그룹이 져야 했던 재무 리스크를 그동안 돈 잘 벌었던 웅진코웨이가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이 부담이 덜어지면서 올라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주주 바뀌면서 그동안 웅진그룹이었을 때는 조금 헐겁게 놔뒀던 조직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쥐어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수익 안 나오는 그런 대리점도 전부 정리하고 통합하고 뭐 이러면서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이 지금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준 요인인데 한 2, 3년 그렇게 했으면 더 쥐어짤 게 없죠. 그렇다면 아무리 대주주가 쥐어짜려고 해봐야 좋아지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익 성장 가능성이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지금 투자자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 시각이 변할 때 같이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웨이 지금까지 성장성 굉장히 좋았지만 앞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종목 코웨이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장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오늘장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2시 46분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7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 넘게 하락한 굉장히 많은 하락폭인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0.8% 정도 꽤 많은 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적이 시장의 낮아진 눈높이를 만족시키고 있지만 뭐 2분기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적고 두 번째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작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 매물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버티지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오늘이 뭐 외국인이 5천억 파는 날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하루에 최근에 팔아봐야 뭐 1,000억 내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그램 쪽을 포함해서 한 2천억 정도의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이걸 못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 체력이 얼마나 허약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적, 뭐 경제적인 요인, 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천선을 쉽게 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된 흐름 속에서 좀 지쳤기 때문에 시장 체력이 굉장히 둔화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잔매에도 크게 반응하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주 조금의 병균에도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떨어지는 거 보고 뭐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게 뭐 2000선에 몇 번 부딪혀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죠. 지금처럼 시장 체력이 없을 때는 무언가 또 약 하나 툭 던져놓으면 바로 툭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선물 전문가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표현한 게 저는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 내일 다음 주에 더 내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한 박자 늦더라도 확인하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빠져서
1950선까지 빠지면 어떻습니까? 지수 기준으로 1% 조금 더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개별 종목으로는 더 많이 빠지는 종목도 있고 덜 빠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현재 그 정도 겁을 내서 투자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하지 마셔야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선 기준선 정해두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심리로 기다리던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은 너무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종목은 지금 당장이라도 잘라내던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게 미결작정을 동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물량 덜어낸 거고요. 외국인들의 시각은 중립적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는 특정 종목 한두 종목으로 엄청나게 쏠려 있습니다. 그들 종목은 덜 빠지겠지만 지수 자체를 받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과거처럼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 주식을 지수에 분배해서 전체적으로 나눠 사는 그런 패시브 펀드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 2, 3일간 외국인 샀던 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라면 외국인 매수를 바라보고 시장을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를 종목은 분명하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버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준선을 정해두고 거기까지는 좀 건망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추가적인 액션, 더 사든지 더 잘라내든지에 대한 추가적인 액션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확인하고 가자. 외국인이 정말 파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군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악재가 나왔던 종목 중에서 게임주들 오늘 좀 등락이 심하거든요. 셧다운제가 이제 하펀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한다고 하면서 게임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더 웃기는 얘기는 이미 악재를 다 받아들인 종목군들이 이런 악재 났다고 추가적으로 빠지는 게 더 웃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게임주들 빠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 뉴스로 빠지고 있다? 이미 악재 다 기반영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셧다운제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추가적인 악재가 뭐가 더 있습니까?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게임주 정말 사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럴 때 조금 사보는 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실적 좋으면 올라간다는 말도 지금 안 통할 것 같고요. 가격이 싸면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더 이상 안 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000선 부근에서 지수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수익률이 10% 이상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드리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전략적인 두 가지 접근. 첫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추가 액션은 시장의 좀 더 흐름을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 굉장히 좀 답답하시고 어지러운 상황이실 텐데 지금 전략 굉장히 좋은 전략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해주신 김종우 애널리스트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